교도소에서 식물을 가꾼 수감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비행 청소년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폭력성을 줄이고 자신감을 얻는다. 우울증, 트라우마, 공황, 불안, 중독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기르면서 생각과 마음의 점진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 책은 식물이 인간의 마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현실 적용 사례까지 밝혀내는 인간 마음을 위한 정원의 쓸모를 알려준다. 개인의 마음을 넘어서 사회적 프로그램으로서 원의 가치까지 고찰해 나간다. 정원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책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성장을 나누는 방송 책 권하는 심리상담사 헤이즐입니다. 제가 오늘 권해드리는 책은 정원의 쓸모, 수 스튜어트 스미스 지음, 고정아 옮김, 윌북 출판입니다. 이 책은 정원을 가꾸는 가드닝 활동을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분석 이론으로 풀어냅니다. 책 자체는 약간 문학 작품처럼 쉽게 풀려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후다닥 재밌게 저는 읽었습니다. 제가 보통 예전에 읽은 책들을 다시 보고 영상으로 만드는데 이 책은 지난주에 구입해서 바로 읽은 책입니다. 원의 활동이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이면서도 문학적인 측면도 가미된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 오늘도 3가지 선택해서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해와 잔해의 균형이 주는 이점. 두 번째, 가든 타임이 주는 혜택. 세 번째, 자연의 처방전, 뒷셈 미소. 첫 번째, 공간적 감각, 운해의 발달이 주는 이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밀집한 대도시에 산 기간은 6세대 정도로 아주 짧다. 환경과학자 줄스 프리티는 이전까지 35만 세대는 자연 가까이에서 살았다고 계산해냈다. 프리티는 인간 역사를 일주일로 축소하고 월요일에서 시작하면 이 현대 세계는 일요일 자정 3초 전에 나타났다고 한다. 도시 생활의 많은 부정적 영향은 이런 근본적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인간 두뇌는 자연 세계를 바탕으로 진화했는데 우리는 오늘날의 비자연적 도시 환경에서도 두뇌가 잘 기능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완과 몰입이 결합된 주의 집중 상태는 먼 조상들이 야생에서 생존하도록 도와주었다. 수렵 채집의 성공은 이러한 방식의 주의 집중에 의존하고 이런 상태에는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에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대로 오늘날의 생활 방식은 좁고 집약된 주의 집중에 크게 의존한다. 심리학자 레이첼 캐플린과 스티브 캐플러는 1980년대에 시작한 일련의 실험에서 2가지 서로 다른 주의 집중의 의미가 밝혀졌다. 두 사람이 정립한 주의력 회복 이론은 자연 환경이 과제 집중적 사고를 멈추고 휴식하게 해주며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발견에 토대를 둔다. 의식적인 인지처리 기술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주의력 피로에 쉽게 빠지고 두뇌는 다른 자극에 점점 취약해진다. 많은 연구에서 이 효과가 밝혀졌다. 예를 들면 수목원을 45분 동안 산책한 학생들은 바쁜 도시거리를 산책한 비슷한 집단보다 이후 테스트 성적이 20%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연과 접촉하면 진정되는 동시에 고향감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주의력은 인지 기능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신과 의사 이언 맥킬 크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해를 제한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한다. 맥킬 크리스트가 말하는 주의력은 우리가 세계와 관계하는 주요 매개체다. 지난 20년 동안 잔해와 운해의 관계를 연구한 맥킬 크리스트는 두 방구가 서로 다른 주의력에 특화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잔해는 좁고 집중된 주의력을, 운해는 주변 환경에 대해 폭넓고 개방된 주의력을 특징으로 한다.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발견되는 양 방구의 특화한 정보 처리 방식을 생존의 필요성에 따른 진화라고 보았다. 먹잇감을 사냥하는 동물들에게는 집중된 주의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넓은 영역을 경계할 필요도 있다. 복잡하고 통합성 높은 인간 두뇌에 적용하기엔 지나치게 단순한 모델이긴 하지만 맥길 크리스트는 잔해와 운해는 늘 소통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특정 처리 기술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다른 것을 버려두면 감정이나 환경, 다른 사람들과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 맥길 크리스트의 설명에 따르면 스크린과 컴퓨터에 둘러싸인 현대인은 살아가는 시간의 80%를 잔해를 이용한 주의 처리에 의존한다.
이런 불균형이 불안과 우울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공허함과 불신이라는 더 일반적인 감정에도 기여한다. 좌뇌가 기능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경험을 분류하는 데 특화했기 때문이다. 얻기와 사용하기에 대한 좌뇌의 집중은 인생에 큰 의미나 깊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반면 우뇌는 분류보다는 연결에 특화되었다. 신체 및 감각과 더 잘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세상의 풍성함을 안겨준다. 공감 능력과 깊은 인간애 그리고 자연과의 유대감도 우뇌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 맥길 크리스트에 따르면 우뇌는 세상의 신선함과 생명력에 접촉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바이오필리아는 다른 형태의 생명과 정서적 유대를 느끼고 그 생명력과 접촉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의미한다. 윌슨은 인간은 내재적으로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의 정서적 결연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바이오필리아란 개념은 환경심리학 분야의 유행어가 되었다. 윌슨의 가설은 인지적, 정서적, 기능 진화에 자연이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한다. 자연에 잘 조응하는 사람, 식물과 동물에 대해 잘 배우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다. 지금은 일상적으로 자연과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수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자연에 대해 조응하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 작가가 언급했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좌뇌를 80% 이상 사용하는 불균형적 뇌활동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2017년 WHO의 발표에 의하면 우울증이 호흡기 질환을 제치고 전 세계 질병률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의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오늘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위해 살아있는 생명체와의 교감을 위해 무슨 활동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교감이나 자연적 공간을 자유롭게 인식하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활동을 나의 일상에 10분이라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원예 활동이 주는 혜택. 원예는 일종의 시공간 치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야외 작업은 우리의 정신적 공간 감각을 확장시키고 식물의 성장 주기는 우리와 시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수전 손택은 이런 문구를 인용했다.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이다.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아프면 두 가지 역이 진실이 된다. 우울증, 트라우마, 불안은 우리의 시간 지평을 좁히고 정신적 공간을 수축시킨다. 절망감과 공포심은 미래를 단축시킨다. 옛 상처에 집착하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내면만 들여다보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느린 시간에 대한 경험은 이에 맞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느린 시간이란 일을 천천히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번아웃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일의 속도가 현저히 줄고 회복을 하지 못했다. 느린 시간은 현재와 살아있는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다. 융은 볼리언에 있는 호숫가 타워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직접 그런 경험을 했다. 전기가 없는 그 집에서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참여했다. 오전에 글을 썼고 낮잠을 잔 뒤 감자밭과 옥수수밭을 가꾸고 장작을 패며 밖에서 일했다. 전쟁 시기에는 더 많은 땅을 일구었다. 옥수수와 감자뿐 아니라 콩, 밀, 오일용 양귀비도 키웠다. 이런 활동은 언제나 그를 회복시켰다. 우리를 흙과 연결하는 것은 몸, 감정,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융은 썼다. 자연의 발을 디딤으로써 융은 인생의 거대한 상호 연결을 경험했다. 때로 나는 내가 풍경 위에 사물 내부에 펼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내가 모든 나무에 물결 속에 구름 속에 오고 가는 짐승들 속에 계절의 변화 속에 산다고 느낀다. 융에게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200만 년을 산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었다. 녹색 신체 운동의 권위자이자 에식스 대학 환경과 사회교수 줄리스 프리티는 이런 몰입의 경험이 자연을 통해 우리 정신이 얻는 혜택의 핵심이라고 본다. 느리게 바라보고 느리게 듣는 일은 에너지와 생기를 준다. 하지만 현대의 생활 방식은 이런 몰입을 경험할 기회를 별로 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여가 시간에 하이킹, 낚시, 세관찰, 원예 등으로 느림을 추구하긴 하지만 여전히 몰입은 쉽지 않다. 프리티 팀이 수행한 연구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에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속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준다. 분할 농장과 관련해서 수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분할 농장 참여자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원예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행복 수치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기 땅을 돌보는 일은 긴장, 분노, 혼란의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도 기분과 자존감이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시야를 확장하고 공간을 넓히는 것이 사고에 그리고 심리적 안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폭이 넓어짐을 밝힌 연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작가가 자세하게 설명했듯이 공간의 확대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고 사고의 확장을 통해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나는 답답한 도시에 살아서 우리 집은 좁아서 그래서 항상 좁은 곳만 본다고 하시는 분들, TV, 휴대폰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보고 가로수를 보고 구름과 달과 태양, 강, 바다 아니면 동네 하천이라도 괜찮습니다. 시야를 넓혀보세요. 물리적 시야를 넓히면 여러분의 마음의 시야도 넓어집니다. 내 마음의 크기가 커지고 맑아지면 작은 오염물이 내게 튀어도 내 마음은 쉽게 탁해지지 않습니다. 더 넓은 공간으로 나의 주의를 돌려보세요. 세 번째, 자연의 처방전. 많은 경우에 정원과 자연은 어떤 약보다 강력하다. 튤립은 꽃병에 최적화한 꽃이다. 다른 꽃들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펼치고 우아하게 죽는다. 우리는 채소밭 한 구석에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튤립을 줄맞춰 키운다. 튤립들은 영광의 퍼레이드처럼 겨울 동안 햇빛에 굶주렸다가 비틀비틀 다가가는 우리를 맞는다. 병원에 꽃 선물을 들고 가도 되던 시절에 나는 우리 정원 꽃으로 만든 가장 생기발랄한 튤립 꽃다발을 들고 소중한 친구를 보러 갔다. 희귀병 진단과 수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아직 불확실하던 결과 때문에 세상이 완전 뒤집혀 있던 친구였다. 불안하고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던 친구는 튤립을 내밀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사이에 긍정적인 감정의 물결이 흘렀고 내 친구는 알록달록한 색깔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 튤립은 플라워 파워가 작동한 사례다. 아름다운 꽃은 진정한 미소를 이끌어낸다. 나도 모르게 짓는 이른바 뒷셈 미소다. 뒷셈 미소는 예의를 위한 미소와 달리 얼굴 전체를 밝히며 진정한 기쁨을 드러낸다. 이런 현상에 대한 연구는 드물지만 2005년 레거스 대학이 연구를 시도했다. 지넷 하빌랜드 존스 팀은 꽃을 받을 때의 효과를 다른 비슷한 식물을 받을 때와 비교했다. 결과는 꽃 선물의 완승이었다. 꽃을 받은 사람은 모두 진정한 미소를 지었고 좋은 기분이 더 오래 갔다. 20세기 후반에 설계된 병원은 대체로 기능, 감염 통제, 기술을 우선시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임상적 관용어를 낳았다. 이제 영국의 병원은 대부분 세균 감염 우려 때문에 꽃 선물을 금지한다. 건물들에서는 햇빛, 푸른 잎, 맑은 공기가 부족하다. 이것은 스태프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기본적인 박탈이다. 사람들의 정서적 요구는 무시되고 자연은 흔히 어울리지 않거나 위협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매일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는 수감자들과 달리 병원 환자들에게는 장기 입원 환자에게조차 그럴 권리가 없다. 맑은 공기와 햇빛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맑은 공기와 햇빛도 잊어버린 항생제다. 밝고 환기가 잘 되는 병실은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고 감염률을 낮춰줄 수 있다. 많은 연구가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자연을 보는 일이 갖는 효과를 증명했다. 여기서는 심장 중환자실, 규관지 내시경 클리닉, 화상 클리닉도 포함된다. 선구적 환경심리학자인 로저 울리이는 1984년에 이런 종류의 첫 연구를 수행했는데 창밖의 전망이 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울리이의 연구는 어린 시절 병을 앓을 때 창밖으로 나무 한 그루를 보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은 펜실베니아의 작은 병원에서 쓸개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던 두 집단의 환자들이었다. 한 집단에게는 창밖으로 낙엽수들이 보였고 다른 집단에게는 갈색 벽돌담이 보였다. 나무 전망이 있는 환자들의 회복이 더 순조로웠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았고 더 긍정적이었으며 진통제를 덜 쓰고 평균적으로 더 일찍 퇴원했다. 연구는 나무 전망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간호일지의 부정적인 언급이 훨씬 적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는 낮은 스트레스 수치로 요구가 줄었음을 암시한다. 회의론자는 병원에서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하는 다른 형태의 영도 똑같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캔사스 대학의 연구팀이 수행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다. 연구 대상이 된 모든 환자에게 텔레비전이 있었고 그중 절반은 침대 곁에 꽃화분도 있었다. 맹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 90명은 두 방 중 하나의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꽃이 있는 방에 들어간 회복기 환자들은 기분이 더 좋고 불안 심리는 더 적었으며 혈압과 심장박도 수치도 낮았다. 진통제 복용 횟수도 현저히 줄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연구자들은 꽃 화분이 수술 후 회복하는 환자들에게 저렴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참가자들이 식물의 존재를 병원이 자신들을 돌보는 장소라는 신호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녹색 식물과 꽃의 존재는 신뢰와 안도 같은 감정을 촉진한다. 여기서 언급된 뒷셈 미소는 미국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 정의한 미소입니다. 사람의 미소에는 19종류가 있는데 그중 단 하나만이 진짜 즐거워서 진심으로 웃는 미소고 나머지 18개는 가짜 미소임을 에크만이 연구로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눈웃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뒷셈 미소는 얼굴의 모든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고 눈꼬리는 살짝 내려가면서 주름이 생기는 진짜 기쁨과 행복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의 미소는 페난 미소라고 하는데 항공사 광고 포스터에 나오는 미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뒷셈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집니다. 오늘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뒷셈 미소 한번 지어주세요. 작가는 원의 활동이 주는 운동적인 심리적인 효과를 넘어서 흙냄새는 토양 박테리아 방성균의 활동에 의해 방출이 되고 이것은 사람에게 상쾌하고 포근한 느낌을 안겨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토양 속 박테리아 소량이 두뇌의 세로토닌 수치를 올려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 흙냄새 한번 맡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흙냄새를 맡아보고 자연과 넓은 공간을 느껴보는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책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성장을 나누는 헤이즐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께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멋진 나에게 감사해야 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